잠깐 이야기 나누는데 우리가 뭐 공동체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생각을 해왔어요. 이제 뭐 이렇게 시도는 못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 아름다운 공동체랄까 할수 그거 이루어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겠는가? 만약에 어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사실 뭐 평생을 공동체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제일 어려운 게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갖고 조화롭게 산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오게 된 것도 옛날에 영광에서 공동체 한쪽에 같이 살았던 친구들이 이 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뭐 공동체 얘기하려면은 뭐 날밤을 새야 될 정도인데 제가 처음으로 공동체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감옥 안에서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90년도 이때쯤에 90년도 89년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89년에서 91년 2년 동안에 전 세계에 있는 사회주의권이 몰락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안동교도소에 있었는데 당시에 그 안동교도소에 우리나라의 그 운동권의 주요 지도자들이 여기 다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내심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회주의가 하루아침에 다 몰락해버리니까 멘붕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대안이 뭔가? 하고선 그때 감옥 안에서 아주 심각한 정치 토론이 벌어졌어요. 일로 가야 된다, 저리로 가야 된다. 근데 누구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의 노선을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지 본인도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짐작을 하지만은 뭐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다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관성에 의해서 계속 고집하는 거죠. 그때 제가 제안한 것이 공동체 운동이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고 제가 대학 나와서 80년대 초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뭐 학위 받으러 간 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사회운동을 하다가 학생운동을 하다가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 그 당시에는 뭐 노동자로 신분 이전을 해서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세였지만은 저는 이상하게 그게 내키지가 않았어요. 나중에 뭐 산속에서 농사지면서 노동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지만 내가 농사지면서 말하는 노동하고 산업사회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하고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공장에서 하는 노동은 월급을 받잖아요. 누가 나를 고용된 상태에서 노동하고 완전히 자발적인 노동하고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한국을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다는 게 목적이지 뭐 미국에서 무슨 하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미국 지식인이나 교수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도 와닿는 게 없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지식인들이 자기네 중심으로 막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난 이거 아닌데 여기서 내가 배울 게 없는데 그래서
도서관에서 주로 공부를 했고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학교라는 뉴스쿨이라고 있어요. 유니버시티도 아니고 컬리지도 아니고 그 학교는 미국 전통의 학교가 전혀 아니에요. 히틀러가 그 독일을 장악하고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근데 당시에 독일 대학 교수들의 한 절반 가까이가 유태인이었어요. 히틀러가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그 독일에 있는 고급 두뇌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그래갖고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하는 사람들이 영국과 미국으로 다 가버려갖고 사실 독일이 중심이었는데 영국, 미국이 중심이 돼버렸어요. 학문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니 경제학 다 그렇고 과학도 마찬가지죠. 핵폭탄 누가 만들었어요? 독일에서 쫓겨난 과학자가 만든 겁니다. 그래갖고 히틀러 때문에 미국하고 영국이 세계 학문과 과학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그 쫓겨난 서해학자들이 미국 뉴욕에서 만든 학교가 뉴스쿨입니다. 그 학교 커리큘럼에 보니까 막스의 자본론부터 시작해갖고 제3세계 정치학, 사회학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저는 제3세계라고 생각을 했거든, 한국이. 그래서 제3세계 정치학을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에서. 그 제3세계 정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사회 발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공동체더라고요. 전통적인 공동체건 새로 만든 공동체. 그래서 저는 사회주의가 한 번도 제대로 실현해 본 적이 없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은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사회의 중심은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얘기했는데 그 당시 그 운동권 친구들이 무슨 뿌띠 부르조아 사상이니 무슨 수정주의 사상이니 하면서 막 공격을 하더라고. 그래서 얘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밖에서 편지에다 다 써갖고 밖에서 출판을 한 게 그게 제 최초의 저서입니다. 그게 그 책 제목이 백척간도의 서서라는 건데 91년도에 쓰여진 거예요. 야생초 편지보다 먼저 쓰여진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공동체 운동을 주장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출소해서 생태공동체 운동센터라는 운동단체를 만들어서 전국을 돌면서 한국의 공동체 조사를 하고 백서를 발간하고 그랬는데 그때 돌아다니면서 만나본 사람들이 그 10여 년 전에 나온 제 책을 읽고 공동체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이게 참 책이라는 게 무시무시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2000년대 초반에 공동체에 관한 안내서 서적을 여러 권을 냈죠. 주로 이제 번역서인데 근데 처음에 제가 공동체 모델로 삼았던 것은 그 서양의 공동체 운동이었어요. 이게 영어로는 intentional community라고 그러는데 intention은 뭘 의도하다, 계획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계획적으로 만든 공동체라는 뜻인데 그 서양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의 역사라는 건 공동체 해체의 역사거든요. 걔네들이 자본주의적으로 엄청 발전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너무나 삭막한 거예요. 사는 맛이 없고 주변에 이웃도 하나도 없고 왜 그럴까 했더니 공동체가 없구나. 그래서 공동체 운동을 서양 사람들이 시작했는데 이 공동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려니까 의도된 계획된 공동체를 할 수밖에 없죠. 그 컨셉을 갖고 와서 내가
한국에서 했는데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더라고요. 한국엔 그 계획 공동체가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혹은 거의 성공한 것은 종교 공동체밖에 없어요. 종교 공동체. 근데 그 이유가 우리는 공동체적인 마인드랑 공동체적인 하부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사회과학적 용어로 유죄, 남아있는 것이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관계나 마인드가 상당히 남아있는데 서양의 그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든 공동체 개념을 들이대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양식의 계획된 공동체 운동을 접고 그 다음 접근한 것이 이제 마을 공동체였어요. 마을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을 공화국이라는 개념까지 갔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 마을의 인구가 적은데 마을에 노인네들밖에 없으니까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마을이 전부 관이 주도해서 마을을 만들어버려. 옛날에 새마을운동 하면서 정부에서 지원금이 떨어져야 뭘 마을 사업을 할 수 있고 이것도 힘들다. 그래서 좀 범위를 넓히자 해서 나온 것이 지역공동체 운동입니다. 분단위, 몇 단위. 왜냐하면 거기에는 젊은이, 늙은이 다 섞여 있고 인구도 어느 정도 되니까. 면이라고 해봐야 한국에 2,000명밖에 안 돼요. 평균 2,000명 안 되는 데도 많고. 그걸 한 단위로 해서 지역공동체를 만들자 하는 것이 현재 단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흐름이 나왔어요. 원래 있던 건데 이게 원래 있던 건데 새롭게 드러난 건데 그게 뭐냐면은 마을 공동체도 아니고 지역 공동체도 아니고 계획 공동체도 아니고 가족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농장, 이걸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가원, 집가자, 농원할 때 원자, 가원운동입니다. 기농운동본부 아시죠? 기농운동본부에서 오랫동안 주장했던 게 소농운동입니다. 소농. 소농이 살 길이다. 소농이 인류를 구원한다. 소농은 대농의 반대말이죠. 작은 규모의 농사. 근데 소농이라는 개념은 경제학적인 개념이에요. 가원은 물론 소농이지만 가원은 한 가족이 중심이 돼서 농장을 운영하는 건데 이 가족이라는 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남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이 가족이 농장을 꾸리는 건데 한 기준 넓이가 한 1헥타르, 3,000평. 이게 러시아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를 비롯한 저 서유럽 이쪽에, 그러니까 러시아를 중심으로 북유럽, 중앙아시아 이쪽으로 상당히 퍼져서 지금 아마 수천 개의 이런 가원이 거기 막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생겨나게 된 계기가 1997년에 러시아에서 책이 하나 나와요. 그 책 제목이 아나스타시아라는 책입니다. 혹시 아나스타시아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한분 계십니다. 선구자이십니다. 이거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읽어보셔야 돼요. 아나스타시아라는 책. 필독서입니다. 근데 이게 책방에서는 구할 수가 없고 인터넷 치시면은 막 뒤져보면 전화번호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 번역한 사람 전화번호일 텐데 거기다 주문하면 책 보내줍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나왔어요. 정확히 한국에 번역이 됐는데 참 이게 또 묘한 인연 같아요. 제가 당시에
생태 공동체 운동센터를 하고 있었는데 웬 사나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원고 뭉치를 들고. 참고로 이 책은 10권짜리 책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평이하게 쓰여져서 금방 있으니까 10권이라 할지라도. 그걸 갖고 와서 저보고 출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출판사를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책 10권을 어떻게 읽고. 근데 이 친구 포스가 장난이 아니라서 그냥 알았다고. 근데 그거 읽자마자 제가 그냥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출판사를 내가 아는 출판사를 다 연락했는데 전부 퇴짜 먹었어요. 이거 팔리는 책이 아니라고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없이 이 친구가 자비 비슷하게 해서 출판을 해서 오로지 인터넷하고 입소문으로만 유통이 됐어요. 책방을 안 통하고. 근데 지난 20년 동안 매니아층이 생겼어요. 심지어 그것을 모델로 하고 있는 공동체까지 생겨났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한 열흘 됐나? 아니 10월 27일 8일 1박 2일 동안 그 책의 저자가 한국에 와갖고 처음으로 독자 모임을 가진 거예요. 저자 초청 강연을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수저산 밑에 연천 통일 센터인가 거기서 했는데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책에 서문을 썼는데 기가 막힌 인연 같아요. 그게. 근데 마침 그 저자가 온다 그러니까 그 잡지 그 사상계에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인터뷰를 해서 좀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그저께 원고를 마감해서 주고 왔는데 이건 겨울 사상계에 실리는데 그 아나스타시아 그 내용 전반에 대해서 그 인터뷰 포함해서 그 책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가원을 하자 이건데 제가 글에다 뭐라고 쓰냐면 아나스타시아는 여자 이름이에요. 아나스타시아는 여자 예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아나스타시아라는 책은 21세기의 신약 성서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 그리스 종교 그 계통이잖아요. 동방교회에서 기독교 세계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아의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랑 똑같아요. 거기도 신이 창조를 하고 모든 거를 인간이 만물을 신의 어떤 저걸 받아서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고 요한계시록 내용하고 똑같고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이 부름을 받고 다 멸망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이비 종교가 엄청나게 생기는데 아나스타시아도 구원의 메시지를 거기서 던져요. 지금 인류가 이렇게 나가면 100% 멸망한다고 써 있어요. 거기도.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가원을 해야 돼요. 자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좀 사이비 종교 메시지하고는 조금 다르죠. 근데 개별 가원으로는 너무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원끼리 이렇게 마을을 이루어서 가원 마을을 만들어서 살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디 기본 컨셉은 가원이다. 근데 단순한 얘기지만 여기서의 가원이 선호하고 다른 점은 이 가원은 새로운 문명의 기본 단위, 씨앗으로 나오는 거. 완전히 새로운 문명. 그 새로운 문명은 대자연의 질서에 따른.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아 세계에서는 신 이꼬르 대자연입니다. 사실 자연이라는 것은
신의 관념이 물질화된 게 그게 자연입니다. 이 기독교 전통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 네덜란드의 그 스피노자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자연 이꼬르 신 했다가 교회에서 파면돼 갖고 평생 참 불운하게 살았는데 기독교에 그 전통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뭐 무리가 없죠. 그래서 그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살게 되면은 살아남을 수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살 수 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면은 사람들이 다 초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 아마 처음에 굉장히 실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여자가 뭐 남의 인생도 들여다보고 투시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뭐 텔레파시도 하고 순간이동까지 하고 이 기적이란 기적은 다 해요. 예수님보다는 한술 위인 것 같아요. 기적. 근데 자연 속에서 살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박쥐의 청력을 갖게 되면은 초능력 아닙니까? 메뚜기의 점프력을 가지는 것도 초능력이죠. 원래 인간들은 거의 초능력자였다고 해요. 근데 문명을 인간들이 만들면서 그 능력을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자연치유력을 갖고 있었는데 약과 병원을 지으면서 그 능력 다 잊어먹었다고. 우리 능력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1세기 바이블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책을 받아들이기가 더 쉽죠. 왜? 완전히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가원이라는 개념이 공동체 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돌파구라는 것과 그런 것을 내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저자하고 대답하면서 내가 당신하고 인터뷰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이 가원에 대한 책들, 가원에 대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아무튼 현재 이 공동체 운동은 그런 정도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